3. 참호전에서는 5가지가 중요하다. 땔감, 식량, 담배, 초, 그리고 적이다. 겨울의 사라고사 전선에서는 이 5가지가 이런 순서별로 중요했다. 적이 가장 나중이었다. 밤에는 늘 기습 공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면 아무도 적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검은 벌레에 지나지 않았다. 이따금씩 뛰어다니는 것이 눈에 띌 따름이었다. 실제로 양군이 가장 관심을 쏟는 문제는 추위를 쫓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나는 스페인에 있을 때 전투를 본 적이 거의 없다. 나는 1월부터 5월까지 아라곤 전선에 있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테루엘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쪽 전선에서 거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3월에는 우에스카 주위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나중에 6월에는 우에스카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그때는 하루에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되었다. 보통 전쟁의 참사로 여겨지는 일들이 내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비행기가 내 근처에 폭탄을 떨군 적도 없었다. 내 주위 50m 내에서 포탄이 터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육박지는 딱 한 번 해보았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물론 심한 기관총 사격은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나 보통 먼 거리에서였다. 우에스카에서도 적당히 조심하면 보통은 안전했다. 내가 있던 사라고사 주위의 산은 전선이 교착 상태였기 때문에 권태와 불편이 섞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도시 사무직원의 생활처럼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거의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보초 근무, 정찰, 참호파기, 참호파기, 정찰, 보초 근무. 파시스트나 국왕파가 주둔하는 산 꼭대기마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병사들이 깃발 주위에 똘똘 뭉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온기를 유지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밤낮으로 의미 없는 총알들이 텅 빈 골짜기를 가로질렀다. 그러나 그 총알이 사람 몸에가 맞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을씨년스런 겨울 풍경을 둘러보며 그 모든 쓸모없는 짓에 놀라곤 했다. 어떤 결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전쟁. 10월쯤에는 그 산들을 차지하기 위한 야만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병력과 무기, 특히나 포가 부족하여 대규모 작전은 불가능해졌다. 각 부대는 자기가 차지한 산꼭대기에 땅을 파고 주저앉아 버렸다. 우리 오른쪽 근내에는 작은 전초기지가 있었다. 역시 통일노동자당의 진지였다. 7시 방향의 왼쪽 돌출부에는 카탈로니아 통일사회당의 진지가 있었다. 그 진지는 더 높은 돌출부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봉우리마다 파시스트의 작은 진지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른바 전선이라는 것이 지그재그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진지마다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다면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통일노동자당과 통일사회당의 깃발은 빨간색이었고 무정부주의자의 깃발은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일반적으로 군주제주의자의 깃발 빨강 노랑 빨강을 걸었는데 이따금씩 공화국 깃발 빨강 노랑 자주를 걸기도 했다. 경치는 무척 좋았다. 물론 산 꼭대기마다 군대가 주둔해 있고 따라서 깡통과 똥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라야 좋아 보였지만 산맥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남동쪽으로 휘며 넓고 격가지가 많은 골짜기를 열었다. 골짜기는 우에스카까지 뻗어 있었다. 평원 한가운데는 아주 작은 육면체들 몇 개가 주사위를 굴려놓은 듯 흩어져 있었다. 이것이 소도시 로브레스였다. 국왕 지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다. 아침이면 골짜기는 구름밭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위로 산들이 푸르스름하고 풍푸짐하게 솟아 있었다. 전체적으로 음화 사진 같은 묘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우에스카 너머로는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산들과 생김새가 같은 산들이 또 있었다. 그 산들 위로 눈이 줄무늬를 그렸는데 그 무늬는 매일 변했다. 멀리 눈이 녹는 법이 없는 피레네의 우람한 봉우리들은 허공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래의 평원은 모든 것이 죽고 헐벗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 맞은편의 산들은 잿빛이었으며 코끼리 가죽처럼 주름이 잡혔다.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없었다. 그렇게 새가 드문 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새라고는 까치 종류가 유일했다. 그리고 밤이면 자고 한 무리가 느닷없이 소리를 내며 날아올라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아주 드물지만 독수리들이 천천히 허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독수리들 뒤로 을의 소총 소리가 따라붙곤 했는데 독수리들은 끄들떠보지도 않았다.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우리와 파시스트 진영 사이에 난 골짜기로 정찰대를 파견했다. 병사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날씨도 너무 추웠고 자칫하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정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거칠고 거대한 골짜기에는 어떤 종류의 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매번 정찰을 나가 그때마다 새로운 지형 지물을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길을 익혀 나갈 수밖에 없었다. 총알이 날아가는 거리로 따졌을 때 가장 가까운 파시스트 진지는 7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그곳까지 간다면 2.5km 정도는 가야 했다. 머리 위로 길 잃은 총알들이 붉은 발 도요새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들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대로 재미있는 일이었다. 안개가 자욱할 때가 밤보다 더 좋았다. 하루 종일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는데 대개는 산꼭대기에만 자욱하고 계곡은 아주 맑았다. 파시스트의 방어선 근처에 다가갈 때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야 했다. 사실 그곳 산허리에서는 조용히 움직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쉽게 부러지는 관목과 달그락거리는 석회암 때문이었다.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시도한 끝에 나는 간신히 파시스트 진영까지 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안개가 몹시 심했다. 나는 철조망까지 기어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파시스트들이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내 쪽을 향해 산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덤불 뒤로 몸을 감추었다. 갑자기 덤불이 몹시 작게 느껴졌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놀이쇠를 잡아당기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들은 옆으로 새더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숨어있던 관목 뒤에서 예전 전투의 흔적을 여러 가지 발견했다. 수북이 쌓인 탄피, 총알 구멍이 난 가죽 모자, 아군것이 분명한 적기. 나는 적기를 우리 기지로 가져왔다. 우리 진지에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것을 찢더니 걸레로 사용했다.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사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까보라고 불렀다. 나는 보초 12명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처음에는 그랬다. 센투리아는 대부분 훈련받지 못한 10대 소년들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의용군에서는 11살, 12살짜리 아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대부분 파시스트 지역에서 피난 온 아이들로 먹고 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용군에 입대한 것이다. 그들은 보통 후방에서 쉬운 일을 맡았다. 그러나 때때로 살금살금 전선까지 오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조그만 녀석 하나가 장난으로 개인호의 모닥불에 수류탄을 던진 일도 있었다. 포세로 산에는 15 이하의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평균 연령은 20살 한참 아래였을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절대 전선에 내보내면 안 된다. 이 아이들은 참호전에서 피할 수 없는 수면 부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밤에 우리 진지를 제대로 경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소대에 소속된 가엾은 아이들은 발을 붙잡고 참호에서 질질 끌어내야만 잠을 깼다. 그것도 잠시, 등만 돌리면 거적시 자기 위치를 이탈하여 잠잘 곳을 찾아 들어갔다. 그 아이들은 몹시 추울 때도 참호벽에 기대어 그대로 잠들곤 했다. 적군들이 모험심이 강하지 않기 망정이었다. 어떤 날 밤에는 공기총으로 무장한 소년단원 20명만으로도 우리 진지를 휩쓸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빨래방망이를 든 소녀단원 20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았다. 이 무렵 또 훨씬 이후까지도 카탈로니아 의용군은 전쟁 초기에 마련했던 근거지에서 떠나지 않았다.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킨 초기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정당에서 의용군을 서둘러 모집했다. 각각의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정치 조직이었으며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에게도 충성했다. 대체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선에 기초하여 조직된 비정치적 군대인 인민군은 1937년 초에 모집했다. 그와 더불어 정당별 의용군은 형식적으로 인민군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변화는 서류상의 변화에 불과했다. 6월이 될 때까지 인민군 부대는 아라곤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까지 의용군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의용군 체제의 핵심은 장교와 사병 간의 사회적 평등이었다. 장군에서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은 보수를 받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옷을 입었고 완전한 평등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사단을 지휘하는 장군의 등을 툭 치며 담배 한 대 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무방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모든 의용군이 위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물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명령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지가 동지에게 하는 것임을 인식했다.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었으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군사적 계급은 없었다. 계급 명칭도 계급장도 뒤꿈치를 소리나게 붙이며 경의하는 일도 없었다. 의용군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계급 없는 사회의 산 표본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이다. 물론 완전한 평등은 없었다. 그러나 평등의 수준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한 모든 것 이상이었고 또 내가 전시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전선의 상황 때문에 겁에 질렸다. 도대체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당시에는 모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책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여건상 의용군은 그 수준보다 별로 나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적으로 기계화된 부대는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인민전선정부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훈련된 부대를 양성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예 프랑코에 대한 저항을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의용군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그 결과 훈련과 무기 부족으로 인한 결함이 마치 평등주의적 체계의 결과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새로 모병한 의용군 병사들이 군기가 안 잡힌 무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장교들이 사병들을 동지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신병 부대라는 것이 원래 규율이 잡히지 않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민주주의고 혁명적인 규율은 예상했던 것보다 믿을만했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노동자들의 군대에서 규율은 자발적인 것이다. 이들의 규율은 계급에 대한 충성에 기초한다. 반면 부르주아 징집병 부대의 규율은 궁극적으로 공포에 기초를 둔다. 의용군을 대체한 인민군은 두 유형의 중간점이었다. 의용군에서는 일반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기압이나 학대가 조금도 용납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군사적 징계는 있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한 죄목에만 한정되었다. 어떤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는 않았다. 우선 동지애의 이름으로 호소를 했다. 사람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들은 금방 이런 방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최악의 상태에 처한 의용군 신병들이라 해도 그 규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나아졌다. 1월에는 연합문명의 미숙한 신병들을 나무랄 데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느라 내 머리카락이 다 셀 지경이었다. 5월에는 잠시 상사 대리로 30명 정도를 지휘해 보았다. 영국 사람도 있었고 스페인 사람도 있었다. 우리 모두 몇 달 동안 포화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명령을 따르게 하거나 위험한 일의 자원자를 얻는 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혁명적 규율은 정치적 의식에 달려있다. 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정치적 의식을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연병장에서 사람을 자동 인형으로 조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의용군 체제를 비웃는 기자들은 인민군이 후방에서 훈련을 하는 동안 의용군은 전선을 지탱해야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의용군이 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 규율의 힘 덕분이다. 1937년 6월 무렵까지는 계급에 대한 충성심 외에 그들이 전장에 그대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개별적인 탈주자들은 총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따금씩 총살이 집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1000명의 병사들이 전선을 떠나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을 막을 힘은 없을 것이다. 징집병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헌병이 없었다면 군대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의용군은 전선을 지켰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개인 탈주병도 거의 없었다. 통일노동자당 의용군에서 4~5달을 보내면서 내가 아는 한 탈주병은 단 4명뿐이었다. 그 가운데 2은 처음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입대한 첩자라는 것이 거의 확실했다. 처음 한동안 나는 무질서한 상황, 전반적인 훈련 부족, 명령 하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5분 동안 논쟁을 벌여야 했던 일 등 때문에 경악했고 또 격분했다. 영국군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스페인 의용군은 영국군과는 달랐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들은 예상보다 뛰어난 군대였다. 한편 뗄감,
늘 땔감이 문제였다. 그 기간 동안 내 일기장에서 땔감이 언급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땔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해야겠다. 우리는 해발 600m에서 900m 사이에 있었다. 한겨울이었다.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 얼음이 얼지 않은 밤도 많았다. 낮이면 겨울 해가 1시간 정도 비추어주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그리 춥지는 않았으나 꼭 그렇게 추운 것 같았다. 때때로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때때로 안개가 참호 속으로 액체처럼 쏟아져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비가 자주 내렸다. 15분만 비가 와도 주변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석회암 위의 얇은 흙은 곧 미끌미끌한 기름으로 바뀌었다. 늘 경사면을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깜깜한 밤에는 20m를 가는데 연암 한 번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소총의 발사장치에 진흙이 들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옷, 군화, 모포, 소총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진흙 범벅이었다. 그나마 나는 두껍다는 옷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갔지만 옷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주둔지에는 모두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외투를 가진 사람은 12뿐이었다. 이 외투는 보초들이 교대로 입었다. 대부분이 모포는 한 장뿐이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밤 나는 일기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목록을 적어보았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많은 옷을 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나는 그때 두꺼운 조끼와 바지, 플라넬 셔츠, 스웨터 2개, 면 재킷, 돼지 가죽 재킷, 큐드로이 반바지, 각반, 두꺼운 양말, 군화, 질긴 방수 외투, 머플러, 안감을 댄 가죽 장갑, 모직 모자 차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벌벌 떨었다. 사실 내가 추위를 유난히 타는 편이기는 하다. 땔감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 땔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민둥산은 가장 좋은 계절에도 풀과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나마 추위에 떠는 의용군들이 몇 달 동안 샅샅이 뒤지다가 닥치는 대로 떼버렸다. 그 결과 손가락보다 굵은 것은 제가 된 지 오래였다. 우리는 먹거나 자거나 보초를 서거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는 진지 뒤의 골짜기로 땔감을 찾으러 갔다. 그 시절과 관련하여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내리며 날카로운 석회암에 군화를 찢기면서 아주 작은 나뭇가지를 향해 사납게 달려들던 기억뿐이다. 세 사람이 2시간 동안 찾아다녀야 개인호의 모닥불을 1시간 정도 피울 수 있는 땔감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땔감을 찾아다닌 덕분에 우리는 모두 식물학자가 되었다. 우리는 산자락에 자르는 모든 식물을 불에 타는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여러 가지 히스와 풀은 불을 붙이기에는 좋았지만 몇 분이면 다 타버렸다. 야생 로즈메리와 아주 작은 가시 금작과 등불은 불이 잘 지펴진 후에야 타기 시작했다. 구즈베리 등불보다 왜소한 떡갈나무는 거의 불이 붙지 않았다. 바짝 마른 갈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불쏘시개로 아주 좋았다. 그러나 진지의 왼쪽에 자리한 산꼭대기에서만 자랐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러 가려면 총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파시스트 기관 총수는 우리를 발견했다 하면 둥그런 탄창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쏘아댔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들은 높게 조준을 하여 총알이 새처럼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러나 가끔은 근처의 석회암 조각을 튀게 하여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렸다. 그래도 우리는 갈대를 계속 꺾으러 갔다. 땔감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추위 외에 다른 불편은 사소하게 여겨졌다. 물론 우리 모두는 늘 더러운 상태였다. 물은 식량과 마찬가지로 알쿠비엘에서 노새 등에 실려 올라왔다. 한 사람 몫은 하루에 약 1리터 정도였다. 그나마도 더러운 물이었다. 우유만큼이나 불투명했다. 원래는 식수였으나 나는 늘 한 잔 정도 남겨두었다가 아침에 세수물로 사용했다. 하루는 세수를 하고 하루는 면도를 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만큼 물이 충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진지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다.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넘어가면 어디나 배설물이었다. 의용군 가운데 일부는 습관적으로 참호 안에서 변을 보았다. 병사들이 어두울 때도 참호 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역겨운 짓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움을 걱정한 적은 없었다. 사실 사람들은 더러움에 대해 너무 법석을 떤다. 그러나 손수건 없이 사는 것에
씻을 때 사용하는 양철 접시를 먹는 데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 놀랄 정도였다. 옷을 입고 자는 것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전혀 어렵지 않았다. 물론 옷이나 특히 군화를 밤에 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제든 적이 공격이 오면 즉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서 여든 밤을 보내면서 딱 3번 옷을 벗어보았다. 물론 낮에는 이따금씩 옷을 벗기도 했다. 너무 추워서 이가설 걱정은 없었지만 지와 생쥐는 많았다. 흔히 지와 생쥐는 한 장소에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먹을 것만 충분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면에서는 가난하지 않았다. 음식은 훌륭했다. 포도주도 많았다. 담배도 어쨌든 하루에 한 갑은 지급되었다. 성냥은 이틀에 한 번씩 지급되었다. 심지어 초도 지급되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꽂는 것과 같은 아주 가는 초였다. 다들 교회에서 약탈한 물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호마다 하루에 7, 8cm 가량 되는 초가 지급되었다. 이것은 20분 정도 불을 밝힐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초를 살 수가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분량의 초를 지니고 있었다. 나중에는 성냥과 초가 부족해서 생활은 더욱 비참해졌다. 이런 것들은 없어 봐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밤에 경보가 울려 참호 안에 모든 사람이 제각기 소총을 찾으려고 서로 엉기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밟을 때 성냥 하나를 켤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삶과 죽음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의용병은 모두 부싯돌과 노란 심지 몇 미터를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소총다음으로 소중한 소지품이었다. 부싯돌은 바람이 불 때도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만 낼 뿐이다. 따라서 불을 밝히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성냥 부족이 최악에 달했을 때 우리가 불꽃을 넣는 유일한 방법은 탄창에서 총알을 끄집어내 부싯돌을 이용해서 폭약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특별한 생활을 했다. 그것을 전쟁이라 부를 수 있다면 전쟁을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의용병들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화가 나 있었다. 왜 공격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 알고 싶어 늘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적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은 매우 분명했다. 조로지 콥은 정기적인 금열 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요. 그는 말하곤 했다. 이따금씩 사람이 죽고 난 희가극이요. 사실 아라곤 전선의 교착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나는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다. 그러나 순수하게 군사적인 어려움, 지원병 부족은 별도로 하고라도 군사적 어려움 역시 누구의 눈에나 분명해 보였다. 우선 그 지역의 자연이 문제였다. 우리의 전선과 파시스트의 전선 모두 천혜의 요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통 한쪽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 고지는 참호만 몇 군데 파놓으면 압도적인 숫자가 아닌 한 보병만으로는 점령할 수 없다. 우리의 진지나 우리 주변 대부분의 진지가 연합원명이 기관총 2대만 갖고 있으면 한 대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처럼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대개 포대의 좋은 표적이 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포대는 없었다. 때때로 나는 풍경을 둘러보며 대포 2문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던지. 그것이면 망치로 호두를 깨듯 적의 진지를 차례차례 부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편에는 대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파시스트들은 이따금씩 사라고스에서 대포를 한두 문 가져와 포탄을 몇 발 쏘았다. 그러나 너무 적게 쏘는 바람에 사정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포탄은 아무 피해도 못 주는 텅 빈 골짜기에 떨어지곤 했다. 대포 없이 기관총과 마주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3가지밖에 없다. 안전한 거리, 가령 400m 정도를 두고 땅을 파고 들어가 앉는 것,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전진하다가 학살당하는 것, 전체적인 전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소규모의 야간 공격을 감행하는 것, 사실상 교착이냐 자살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모든 종류의 전쟁 물자가 완전 결핍 상태였다. 이 당시의 의용군의 무장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알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여느 공립학교의 장교 훈련생 후보대가 당시의 우리 의용군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군대일 것이다. 우리 무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놀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지역 전선의 전체 포대는 4문의 박격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포마다 포탄은 15발이었다.
물론 그 포탄은 너무 귀중한 것이라 사용하지 않고 알쿠비에레에 보관하였다. 기관총은 대략 50명에 한정씩 배당되었다. 낡은 총이었지만 3,400m까지는 매우 정확했다. 그 밖에는 소총뿐이었다. 그러나 소총 대부분은 고철이나 다름없었다. 사용되는 소총은 세 가지 종류였다. 첫 번째는 모제르 장총이었다. 20년 넘지 않은 것은 드물었다. 그 가늠쇠들은 너무 오래 써서 망가진 속독에나 다름없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강선이 가망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10자루 가운데 하나는 쓸만했다. 이것 말고 짧은 모제르, 특히 무스케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원래 기병대의 무기였다. 이것이 긴 모제르보다는 인기가 좋았는데 들고 다니기가 가볍고 또 참호에서도 성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교적 새 것이라 효율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총은 거의 쓸모가 없었다. 부속을 재생해서 만든 것으로 노리시에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총들 가운데 4분의 3은 5발만 쏘면 어김없이 고장이 나버렸다. 이 두 가지 말고도 윈체스터 소총이 몇 자루 있었다. 이것은 사격하기에는 좋았지만 너무 부정확했다. 탄창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발만 쏠 수 있었다. 총알은 너무 귀해 전선에 들어오는 병사 한 명당 50발씩 지급받았다. 그 총알들 대부분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었다. 스페인제 총알은 모두 속을 다시 채운 것이라 최고급 소총일지라도 금방 고장이 나버렸다. 멕시코제 총알은 그보다 나았기 때문에 기관총용으로 아껴두었다. 가장 좋은 것은 독일제 총알이었지만 이것은 포로나 탈주병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흔치가 않았다. 나는 급할 때 쓰려고 호주머니에 독일제 총알과 멕시코제 총알이 든 단창을 늘 넣고 다녔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나는 총을 거의 쏘지 못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소총이 망가질까봐 너무 겁을 먹었다. 또 어쨌든 간에 제대로 나가는 총알이 든 탄창을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 우리에게는 철모도 총금도 없었다. 리볼버나 피스톨도 없었다. 폭탄은 5명이나 10명에 하나씩이었다. 이 시기에 사용되던 폭탄은 FAI 수류탄으로 알려진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전쟁 초기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생산하던 것이었다. 이것은 원리상으로는 달걀 모양의 밀서 수류탄과 같았으나 레버가 핀이 아닌 테이프 조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테이프를 떼는 즉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류탄을 던져야 했다. 이 수류탄을 공평하다고들 했다. 맞은 사람과 던진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도 몇 가지 있었는데 FAI 수류탄보다 더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에게 덜 위험할 것 같았다. 그나마 던질 만한 수류탄을 보게 된 것은 3월 말이 지나서였다. 무기 말고도 전쟁의 사소한 필수품 모두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지도나 해도가 없었다. 스페인 땅은 한 번도 완벽하게 측량된 적이 없었다. 이 지역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로는 옛 군사 지도가 유일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거리 측정기, 망원경, 잠망경, 쌍안경도 없었다. 개인이 소유한 것들 몇 개뿐이었다. 또 조명탄이나 베리식 신호용 조명탄, 철사 절단기, 병기계 연장이 없었다. 심지어 총기 소재 도구도 거의 없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총신 청소용 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았다. 내가 하나 만들자 모두 놀란 눈으로 구경을 했다. 소총을 청소하고 싶으면 상사에게 갖다 주었다. 그에게는 총열 안을 닦는 긴 노쇠 꽂을 때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부러져 있어서 총신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총 속을 긁어냈다. 심지어 총에 사용하는 기름도 없었다. 올리브 기름이 생기면 그것으로 대용했다. 나는 바셀린이나 콜드크림, 심지어 베이컨 기름도 칠해보았다. 더욱이 랜텀이나 회중 전등도 없었다. 그 무렵에는 전선에 있던 우리 부대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회중 전등 같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혹시 바르셀로나에 가면 구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거기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간헐적으로 소총 소리가 땅땅 메아리 쳤다. 이 괴상한 전쟁에 조금이라도 생기를, 아니 죽음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만한 일이 과연 일어날까 궁금해졌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폐렴이었다. 참호들이 서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우연이 아니고서야 총알에 맞지 않는다. 물론 부상자는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입은 부상이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가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본 5명의 부상자는 모두 자기 무기에 부상을 당했다.
그렇다고 의도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사고나 부주의 때문이었다. 우리의 낡은 소총은 그 자체가 위험물이었다. 어떤 것은 개물이 반으로 땅만 두드려도 총알을 발사하는 직구전 장난을 쳤다. 이것 때문에 손을 관통당한 병사도 한 명 보았다. 어둠 속에서 신병들은 서로 쏘아대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어둠이 막 깔렸을 때 보초 하나가 20m 거리에서 나에게 총을 쏘았다. 총알은 1m 차이로 빗나갔다. 스페인 사람들의 표준적인 사격술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목숨을 구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정찰을 나간 적이 있다. 나가기 전에 미리 보초 지휘관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덤불을 딛자 놀란 보초가 그만 파시스트가 쳐들어온다며 소리를 질렀다. 덕분에 나는 지휘관이 보초 모두에게 내 쪽을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즐거이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나는 바닥에 엎드렸고 총알들은 다행히도 머리 위를 스쳐갔다. 총기는 위험한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스페인 사람, 적어도 젊은 스페인 사람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 앞서 말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나는 기관총 사수들의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 기관총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쏘지 말게. 나는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며 반농담으로 한마디 했다. 아무렴요, 안 쏩니다. 다음 순간 무시무시한 총성과 함께 총알들이 줄을 지어 내 얼굴을 스쳐갔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코르다이트 폭약 알맹이들이 뺨을 파고들었을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관총 사수들은 그 일을 무척 재미있어 했다. 불과 며칠 전에 노새를 몰던 사람이 정치위원회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 모양이었다. 당시에 정치위원은 자동 권총을 가지고 멍청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그만 총알 5발이 노새를 몰던 사람의 허파를 관통하고 말았다. 이 무렵 군대에서 사용하던 복잡한 암호도 또 다른 위험 요소였다. 한쪽이 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쪽에서 다른 말로 대꾸해야 하는 짜증나는 이중식 암호였다. 보통 암호는 사기를 복두듣기 위하여 혁명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들로 짜여졌다. 예를 들어 문화라면 진보라고 대답하고 될지어다 하면 무적이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무지한 보초들은 이런 거창한 단어들을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어떤 날 밤의 암호는 카탈루냐, 영웅이었다. 자임의 도메넷이라는 둥그런 얼굴의 농촌 총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에로이카가 무슨 뜻이죠? 에로이카는 앞에서 말한 영웅을 뜻합니다. 나는 그것이 발리엔테와 같은 뜻이라고, 이 용기를 말합니다. 발리엔테와 같은 뜻이라고 말해주었다. 잠시 후 그는 어둠 속에서 참호와 마주쳤다. 보초가 소리쳤다. 정지, 카탈루니아, 발리엔테. 자이미는 그렇게 소리쳤다. 그는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했다. 탕. 그러나 보초는 자이미를 맞추지 못했다. 사실 이 전쟁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대를 제대로 맞추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4. 전선에 투입되어 석 주 정도 지났을 때 영국의 독립노동당이 보낸 20-30명의 파견대가 알쿠비에르에 도착했다. 그쪽 전선의 영국인들을 한 곳에 주둔시키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와 윌리엄스도 파견대에 합류했다. 우리의 새로운 진지는 오스쿠로 산이었다. 전에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나아간 곳으로 사라고사가 시야에 들어왔다. 진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면도날 같은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절벽에는 개천제비 둥지처럼 개인 호들을 수평으로 파놓았다. 이 호들은 땅속으로 엄청난 거리를 파고들었다. 안은 칠흑처럼 깜깜했다. 게다가 천장이 낮아서 일어서기는 그냥 무릎조차 꿇을 수 없었다. 우리 왼쪽의 봉우리에는 통일노동당의 진지가 2개 더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선의 모든 병사들이 매력을 느끼는 곳이었다. 취사를 담당하는 여자 의용군 3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들이 딱히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진지에 다른 소대의 남자 병사들이 접근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 오른쪽으로 500m 거리에는 통일사회당 진지가 있었다. 알쿠비에레로 향하는 도로가 휘어지는 지점이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도로의 주인이 바뀌었다. 밤이면 우리의 보급물자를 싣고 알쿠비에레로부터 구불거리며 다가오는 화물트럭의 불빛이 보였다. 사라고사로부터 오는 파시스트 화물트럭의 불빛도 동시에 보였다.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라고사도 보였다. 불을 켠 배의 현창들처럼 불빛들이 가는 띠를 이루고 있었다.
정부군은 1936년 8월부터 그 거리에서 사라고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스페인 병사 윌리엄스의 처남 라몬 한 명을 포함하여 30명 정도였다. 우리 외에 스페인 기관총 사수도 19명 있었다. 언제나 끼어들기 마련인 짜증나는 사람 한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전쟁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꾀이기 마련이니까 영국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외적일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은 아마 보브 스마일리였을 것이다. 그는 광부들의 유명한 지도자의 손자였는데 나중에 발렌시아에서 뜻없이 참혹하게 죽고 말았다. 어느 장벽에도 불구하고 영국 병사들과 스페인 병사들이 늘 잘 지낸 것을 보면 스페인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스페인 사람들 누구나 영어 표현 2가지씩은 알고 있었다. 하나는 오케이 베이비였고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창녀들이 영국인 선원들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 아마 그 말을 이 글에 올린다 해도 식자공이 인쇄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전선 어디나 소강 상태였다. 이따금씩 땅땅거리는 총소리뿐이었다. 아주 드물지만 파시스트들이 박격포가 터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모두 봉우리에 참으로 올라가 포탄들이 어느 산을 겨냥하는지 살폈다. 이곳에서는 적이 지난번보다 약간 더 가까웠다. 아마 300~400m쯤 될 것이다. 적의 가장 가까운 진지는 바로 우리 맞은편 진지였다. 그곳에는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 총안 때문에 우리는 늘 유혹을 느껴 탄약을 낭비하곤 했다. 파시스트들은 소총 사격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몸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기관총을 쏘아댔다. 그런데도 첫 부상자가 생긴 것은 열흘 정도 지나서였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부대는 스페인 부대였다. 그러나 탈주병들의 말에 따르면 독일 하사관도 몇 명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무어인도 있었다. 가엾은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것은 전선 사이의 무인지대에서 무어인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된 일이었다. 그는 이 지역의 구경거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 왼쪽으로 2~3km 더 가면 방어선이 끊겼다. 그곳의 넓은 땅은 지대가 낮고 숲이 울창했는데 파시스트들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았다. 낮이면 그쪽과 우리 모두 그곳으로 정찰을 나가곤 했다. 소년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재미없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군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왔을 때도 몇백 미터는 떨어져 있었다. 낮은 포복으로 한참 기어가면 파시스트 방어선을 뚫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다. 군주제주의자의 깃발이 나부끼는 농가들도 보였다. 그곳은 그 지역의 파시스트 본부였다. 이따금씩 우리는 소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한 뒤 기관총들이 우리를 겨냥하기 전에 얼른 몸을 감추었다. 그러나 창문이나 몇 장 깨뜨릴 수 있었을까? 800m는 좋게 떨어진 거리였으니 그나마도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소총 가지고는 그 거리에서 집도 제대로 맞출 수 없었으니까. 날씨는 대체로 맑았지만 추웠다. 한낮에는 가끔 해가 환하게 빛나기도 했다. 그러나 늘 추웠다. 상기슬 여기저기에 뿌리처럼 생긴 야생 크로커스의 녹색 열매가 보이기도 했고 붓꽃이 머리를 내밀기도 했다. 분명 봄은 오고 있었다. 그러나 느리게 왔다. 밤은 평소보다 추웠다. 새벽에 경계 근무를 끝내면 취사실에서 불을 떼고 남은 것을 긁어모아 발갛게 뜨거운 깐부기 불 앞에 서 있곤 했다. 군화에는 좋지 않았지만 발을 녹일 수 있어 좋았다. 때로는 봉우리들 사이로 동트는 것을 보기 위해 이런 시간에 잠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산을 싫어한다. 좋은 위치에서 바라다 보이는 아름다운 산들조차 싫다. 그러나 이따금 우리 뒤편 봉우리들 뒤로 동이 트면서 가느다란 황금색 빗줄기들이 금처럼 어둠을 가르고 이어 빛이 밝아지면서 가없이 펼쳐진 구름바다가 붉게 물들 때 그 광경은 설사 밤을 꼬박 새고 난 뒤 무릎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앞으로 3시간은 아무것도 못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질 때라도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짧은 전쟁 기간 동안에 인생의 나머지 기간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일출을 보았다. 바라건대는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 동안 보아야 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본 것이면 좋겠다. 우리 진지는 병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경계 근무 시간이 길었고 피로도 그만큼 심했다. 나는 수면 부족으로 약간씩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무리 조용한 전쟁 중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초 근무와 정찰 외에도 야간에 경보가 울리면 언제든지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발에 동상이 걸렸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땅굴 속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전선에 투입되고 나서 처음 서너 달 동안은 한숨 못 자고 24시간을 버틴 적이 연암 번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고 푹 자본 밤도 연암 번을 넘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총 20시간 내지 30시간을 자면 지극히 정상이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다. 머리가 매우 멍해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이 되레 어려워지긴 했지만 몸은 건강했고 늘 배가 고팠다. 맙소사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모든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다. 심지어 스페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도 싫어했던 그 어딜 가나 빠지지 않던 강낭콩조차도 얼마 안 되는 물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새나 심하게 부려먹는 작은 당나귀에 실어왔다. 왠지 모르지만 아라곤 농부들은 노새한테는 잘해주었지만 당나귀는 구박을 했다.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면 불알을 걷어차기 일쑤였다. 초보급은 중단되었다. 성량도 줄어들었다. 스페인 사람들은 연유 깡통, 탄약 클럽, 걸레 조각으로 올리브유 램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행여 올리브 기름이라도 생기게 되면 램프 기름으로 사용했다. 램프의 불꽃은 깜빡거리며 연기를 내 뿜었다. 밝기는 촛불의 4분의 1쯤 되는 것 같았다. 옆에 있는 소총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전이 벌어질 기미는 거의 없었다. 포세로 산을 떠나면서 총알을 세보았는데 거의 3주 동안 적을 향해 딱 3발을 쏘았을 뿐이었다.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총알이 1000발 들어간다고 흔히들 말한다. 따라서 내가 총알을 소비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20년이 지나야 파시스트 하나를 죽이게 되는 셈이었다. 오스쿠르 산에서는 적의 방어선이 더 가까웠고 총도 더 자주 쏘았다. 그러나 나는 틀림없이 한 사람도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이 시기에 이 전선에서 사용되던 실질적인 무기는 소총이 아니라 확성기였다. 적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전쟁 방법은 워낙 독특한 것이라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서로 소리쳐서 들릴 만한 거리에 위치한 참호들 간에 늘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곤 하였다. 우리 쪽에서는 파시스트들 호모라고 했고 파시스트들은 스페인 만세, 프랑코 만세라고 했다. 또는 우리 쪽이 영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저들은 집에 돌아가라 영국 놈들아. 우리는 외국인이 필요 없다 하고 외친다. 인민전선 정부는 정당 의용군들로 하여금 소리치며 선전을 하게 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정규 전술을 개발해 놓았다. 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통은 기관총 사수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임무를 맡기고 확성기도 주었다. 보통 그들은 틀에 박힌 내용을 외쳐댔다. 혁명적 정서가 가득한 내용이었다. 파시스트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국제자본주의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계급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편으로 넘어올 것을 촉구하였다. 병사들은 교대에 가면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였다. 어떤 때는 거의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것이 그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드문드문 넘어오는 파시스트 탈영병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선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생각해보라. 가엾은 보초.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자기 의사에 반해 징집된 병사일 가능성이 많았다. 그 가엾은 보초가 경계 근무를 하며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되풀이하여 울려 퍼지는 너희 자신의 계급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라 라고 하는 구호는 가슴 한 구석을 찌르지 않을 리 없다. 그것이 탈영하느냐 탈영하지 않느냐를 고민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방식은 영국적인 전쟁 개념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솔직히 나도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는 놀랍고 또 창피했다. 적을 쏘는 대신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다니. 그러나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작전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포가 없는 일반적인 참호전에서는 적에게 사상자를 내리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도 같은 숫자의 사상자가 생기기 십상이다. 따라서 만일 적군 몇 명을 탈영시킴으로써 적의 전력에 손실을 입힌다면 그만큼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시체보다는 탈영병이 더 낫다. 탈영병에게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모두 그런 행동에 당황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오른쪽 아래편의 통일사회당 초소에서 소리 지르던 사람은 이 일에서 가히 예술가라 할 만했다.
이따금씩 그는 파시스트들에게 혁명적 구호를 외치는 대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인민전선 정부가 배급하는 식량을 이야기할 때면 상상력을 약간씩 가미하곤 했다. 버터 바른 토스트.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쓸쓸한 골짜기 너머로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버터 바른 토스트를 먹고 있다. 버터 바른 토스트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너희도 알지?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가 지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버터라고는 구경도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몹시 추운 밤에 버터 바른 토스트 이야기를 듣고 많은 파시스트들의 입에 침이 고였을 것이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아는 내 입에도 침이 고였으니 2월의 어느 날 파시스트 비행기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관총 한 대를 바깥으로 끌어다 놓고 총신을 위로 치켜 세웠다. 모두들 겨냥을 잘 하려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꼬립된 우리 진지들은 폭격을 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몇 대 되지도 않는 파시스트 비행기들은 대개 기관총 사격을 피하기 위해 멀리 선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곧장 우리 머리 위로 날아왔다. 너무 높이 날고 있어 총을 쏘아봐야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폭탄이 아니라 하얗게 반짝거리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 공중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몇 개는 우리 진지 안에까지 퍼덕이며 들어왔다. 파시스트 신문 에랄도 데 아라곤이었다. 말라가 함락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파시스트들은 서리건 공격을 했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 반쯤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갔다. 누군가 호해대고 소리쳤다. 적의 공격이다. 나는 소총을 움켜쥐고 내 위치로 올라갔다. 진지 꼭대기에 있는 기관총 자리 옆이었다. 완전한 암흑이었다. 무시무시한 소음만 들렸다. 5정 정도의 기관총이 우리를 향해 총알을 퍼부어대는 것 같았다. 묵직하게 쾅쾅거리는 소리도 연달아 들렸다. 파시스트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자기들 흉병 너머로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었다. 아주 멍청한 짓이었다. 깜깜했다. 골짜기 아래 왼쪽에서 소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들이 보였다. 소규모의 파시스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마 정찰대였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총알들이 우리 주위를 날아가며 땅, 핑, 땅 하는 소리를 냈다. 포탄 몇 개가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 근처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은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후방의 봉우리에서 또 한 정의 기관총이 불을 뿜는 순간 나는 이제 끝이구나 싶었다. 사실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라온 기관총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기관총은 금세 망가졌다. 그 형편없는 총알 때문에 늘 그 모양이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라 탄약 꽂을 때는 찾을 수도 없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총알을 맞는 것 외에는 달릴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스페인 기관총 사수들은 숨는 것을 경멸했다. 사실 그들은 일부러 몸을 노출했다. 나도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하찮은 일이었지만 이런 경험은 매우 흥미진진했다. 총탄 세례를 받았다고 할 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창피한 일이지만 무지하게 겁이 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총알이 빗발칠 때는 늘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다. 총알에 맞는 것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어디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총알이 도대체 어디에 박힐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몸 전체가 불쾌할 정도로 예민해진다. 한두 시간 지나자 사격이 뜸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멈춰버렸다. 우리 편에는 부상자가 한 명뿐이었다. 파시스트들은 무인지대까지 전진하여 기관총을 2정 갖다 놓았다. 그러나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우리 흉벽으로 돌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공격을 했던 것이 아니다. 말라가 함락을 유쾌하고 요란하게 축하하기 위해 그냥 총알을 낭비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신문에 나는 전쟁 소식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루인가 이틀인가 뒤에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파시스트 기병대와 탱크가 맹공을 해봤지만 그것도 수직의 비탈을 영웅적인 영국인들이 다 물리쳐버렸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파시스트들이 말라가가 함락되었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소식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다음날 좀 더 설득력 있는 소문이 돌았고 하루 이틀 뒤쯤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점차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군이 총 한 방 안 쏘고 도시에서 철수했다는 것.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싸울 상대가 사라지자 가엾은 민간인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것.
그들이 민간인 가운데 일부를 150km나 쫓아가 기관총으로 사살해버렸다는 것 등등 말이다. 그 소식을 듣고 전선 전체에 냉기가 흘렀다. 사실 여부야 어쨌든 간에 의용군의 모든 병사는 말라가를 잃은 것이 배반 행위 때문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배반이니 분열된 목표니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 전쟁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생겼다. 그전까지만 해도 옳고 그른 것이 아름다울 정도로 명쾌해 보였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다. 우리는 2월 중순에 오스쿠로 산을 떠나 그 구역의 통일노동자당 부대 전체와 함께 우에스카를 포위 공격하는 병력에 합류했다. 우리는 화물 트럭을 타고 겨울 평원을 가로질러 90km를 달렸다. 잘라낸 포도등 뿌리는 아직 싹이 트지 않았고 겨울 보리의 어린 눈들은 울퉁불퉁한 땅을 뚫고 막 머리를 내밀었다. 우리의 새로운 참호에서 4km 떨어진 곳에 우에스카는 마치 작은 인형의 집 도시처럼 깨끗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몇 달 전 시에타무를 점령했을 때 정부군을 지휘하던 장군은 즐겁게 말했다. 내일은 우에스카에서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의 말은 거짓이 되었다. 여러 번 공격을 하여 많은 피를 흘렸지만 우에스카는 결코 함락되지 않았다. 내일은 우에스카에서 커피를 마실 것이다 하던 말은 의례적인 농담이 되어 전군의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렸다. 혹시나 내가 스페인에 다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에스카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야 말겠다.